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호주에서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X,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다만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호주가 너무 초강수를 뒀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소셜미디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일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얼마 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필리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수도 마닐라의 톤도라는 빈민촌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화마에 2천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서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중국이 간첩 혐의 등으로 구금된 양국 국민을 맞교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에 수감돼 있던 존 렁, 마크 스워던, 카이링 등 3명이 석방돼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에 억류된 중국인 3명이 무사히 중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석방된 중국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의 쉬에진과 중국계 미국인인 지차오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수감자 맞교환은 중국이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선물인 동시에 트럼프 당선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맞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고위 당국자는 캐나다 정부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제품을 겨냥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발표했을 때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당선에 복귀에 따른 무역전쟁 재현에 대비한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배경으로 내건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을 집속탄으로 폭격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7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여러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공격이 확인됐으며 민간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은 러시아 테러의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담겨 있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 대한 재검표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24일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무소속 후보의 제우르제스쿠가 승리하는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제우르제스쿠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줄곧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던 만큼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루마니아 선거법에 따라서 11월 29일 오후 2시까지 1차 투표 결과가 확정돼서 예정대로 12월 8일 결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루마니아 전역의 법원에 보관된 946만 표표를 재검표해야 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가 현지 시각으로 29일 차기 의회 및 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통합 아일랜드당, 아일랜드 공화당이 주축인 중도 우파 집권 연정 지지율이 높고 최대 야당인 민족주의 심페인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조기 총선을 결정했는데요. 현 집권 중도 우파가 연정을 유지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드디어 공개된 좌표. 네. 우리가 좌표하면은 그 좌표를 보고 어딘가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건데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을 자랑하는 퍼스트 버디 머스크입니다. 일론 네. 머스크가 미국의 공무원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어떤 조직이 어떤 직책이 없어야 되는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대상이 밝혀진 네, 거군요. 좌표를 공개를 한 셈인데요. 네. 머스크는 그 트위터 예전 트위터가 지금 X인데 여기에다가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를 비판하면서 이걸 아예 없애버려라라고 주장하면서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너무나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FPB는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제안으로 설립된 기관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CFPB,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기능을 축소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단속 기능을 강화해서 관련 기업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단체에 표적이 됐었던 규제 기간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위협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이거를 없애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업가 출신의 라마스와미도 X의 특정 기관을 비판한 글을 같이 올렸는데요. 중소기업청이 지급 금지 목록에 있는 개인에게 10만 건 이상의 탐감용 대출을 승인했다면서 이것 때문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무려 53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7조 4천원을 넘는 돈을 이 사람들에게 지급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머스크도 역시 이 글을 공유하면서 정부 사기 규모와 대담함이 정말로 충격적이라면서 민주당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머스크가 공무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밝혀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는 기관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신분도 직접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직자 4명의 이름과 직책을 담은 게시글 2건을 자신의 X 계정에 머스크가 공유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기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에너지부 산하 대출 사무국은 2010년에 테슬라 측에 4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한 곳인데 거기도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납세자가 이렇게 국제개발금융공사 등에 통해서 기후 다변화 국장을 고용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돈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고문이 납세자에게 18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목적이 뭔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뭐 직접 신원까지 밝혀가면서 네. 공무원으로 공격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이 네. 정부 기관과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규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쓸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테슬라 이사회에서 의장직에서 물러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기관들은 머스크가 일부러 글을 올려가지고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피해를 본 건데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머스크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이 머스크가 자동차 안전규제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에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메리 커밍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 그러자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커밍스 교수를 없애버리겠다면서 위협을 가해서 결국 이 교수가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실 머스크는 한다면 한다. 트럼프와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아마도 어쨌든 공무원 사회 조직을 구조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름까지 공개가 되면서 미국 공무원들이 내 이름이 또 나오는 건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할 때 비용 절감 명목으로
8,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공무원 조직까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라마스와미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연방정부 조직의 구조조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연방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병 주고 약 주고. 네. 네요. 네. 제일 싫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병 주고 약 주고. 맞습니다. 네.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험한 말로 위협했던 남자. 그리고 나를 또 좋아하지 않은 어떤 남자가 손을 잡고 뭔가를 했는데 두 사람이 한 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야겠죠? 네, 만나서 잘 지내야 지내야죠. 되겠죠. 이제 일단은 내 사업을 네. 위해서. 이 사람 바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아, 지난 네. 몇 년 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요. 말하라고 유조체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찾아갔군요. 네, 맞습니다. 26일 날 이제 도착을 해서 27일부터 두 사람이 아주 원만하게 대화를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두 사람의 면담은 오후에 시작이 돼서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식사 자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넸고 트럼프 당선인도 화답했다고 하는데요. 메타 측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메타는 트럼프 당선인의 저녁 식사 초대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일할 측근 인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저커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저커버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회에서 플로리다까지 갔는데 정말 몇 년이 걸렸고요. 그렇죠. 어쨌든 두 사람 관계가 진짜로 개선될지 이 다음 행보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왜 나빠진 건지 네. 좀 정리해 주시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당시 저커버거가 자신의 낙선을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저커버거를 감옥에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대놓고 적대감을 표출했는데 네. 이 공화당 내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도 저커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 공화당 성향의 사용자나 게시물에 대해서 뭔가 좀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또 공화당은 과거에 저커버거가 선거 관련 비영리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것도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뭔가 불공정한 행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공화당에게 좀 불리한 행동을 여러 가지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이 저커버그도 입장을 바꿔야겠죠. 정권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당선되고 나자 거의 몇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고 하고요. 특히 그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암살 시도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건이 있자마자 트럼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면서 위로 인사까지 건넸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한편 또 한 사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한 사람 바로 테슬라의 CEO 머스크인데요. 네. 두 사람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저커버거와 머스크가. 네, 그렇죠. 메타와 X 때문에 서로 설전을 그렇죠. 주고받았고 심지어는 밖에서 주짓수를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네. 트럼프의 최측근 베스트 버디가 머스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커버거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뭐 네.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죠. 네, 다음 키워드 cut and run. 네. 고무줄 놀이도 아니고 네, 자르고 도망가 버린 버렸네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스웨덴과 독일, 덴마크 당국이 중국 선적의 화물성 이펑 3호의 선원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고 발대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조사 내용서를 보면은요, 러시아산 비료를 싣고 지난 14일 날 러시아에 있는 우스트루가 항해를 출발한 이펑 3호가 17일 9시쯤에 스웨덴과 리투아니아 사이 있는 수역에서 갑자기 닻을 내린 채 항해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해저 케이블이 닻에 걸려서 절단이 됐고요. 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닻을 내린 채 이펑 3호가 항해를 했고 결국은 그 다음 날에 독일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또 한 번 절단했는데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무려 18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케이블이 절단되고 나서야 이펑 3호가 닻을 올리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항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180km나 닻을 내리고 항해하는 동안에 선박의 항적을 기록하는 자동 식별 장치가 무슨 이유인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항적 분석 업체인 K플로에 따르면 당시 해역은 기상 상황이 양호했다. 혹시라도 네네. 파고가 너무 높아서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닻이 풀렸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펑 3호가 닻을 내린 채 항해한다는 것을 선장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왜냐하면은 해저에 이렇게 닻을 내리고 끌면서 네. 배가 항해하면은 속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눈치를 안 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펑 3호의 선장은 중국 사람이고요. 항해사는 러시아 국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펑 3호는 덴마크 해군 함정의 추적을 받고 항로를 차단당했고요. 카데가트 해협에 있는 덴마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지금 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중국 측 선적사는 조사에 대해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도 해저 케이블 등 이 국제적 인프라 안전을 위해서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의거해서 협력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비교적 잘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펑 3호가 지난 3월 달에 갑자기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나우카항과 러시아 북서에 있는 무르만스크 강을 들른 다음에 발트해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러시아 측에 뭔가 사주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외신들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닻을 내린다는 건 원래 정박하기 위한 네. 건데 180km나 항해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수상한 점이 한두 네.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끊고 도망갔습니다. 컷앤런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울며 겨자 먹기. 네, 프랑스 상원이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는 생수에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기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는 부가가치세가 5.5%인데 이걸 20%로 대거 인상하는 안을 상원이 채택을 했습니다. 네. 상원 측은 이런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돈을 거의 2,200억에서 4,400억 정도 추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의 라팔 도베 의원은 이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집권당의 의원도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이 수돗물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상원 측은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기는 배경에 올해 초 터진 생수 제조업체 네슬레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뭐 페리에, 비텔 등 다른 생수 업체들도 이 생수에 뭔가 금지된 이제 물품이 이제 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생수 업체에 따르면은 소독하는 과정에서 네. 금지된 방법을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슬레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수돗물을 좀 더 먹도록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생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 높은 가격의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수가 비싸니까 네. 생수보다 싼 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그 음료가 건강에 그닥 좋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생수 가격 올려서 수돗물을 먹도록 하겠다는 건데 과연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 건강에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좀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수돗물도 좀 정화를 깨끗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네. 생수업체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렇죠.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프랑스 이야기였고요. 다음 키워드 차트 역주행의 1등 공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동안에 그 YMCA 노래요. 알죠? 예. 네, 그 대중 YMCA. 빌리지 피플 네, 맞죠? 네, 네. 그거를 많이 썼는데 네. 그걸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춤을 췄었거든요. 예. 이게 시그니처 댄스가 됐고 네. 이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빌리지 피플의 YMCA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난달 말에 빌보드 댄스 일렉트로닉 차트에서 15위에 올랐고요. 네. 이번 달에 셋째 주 처음으로 같은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앨범은 1978년에 발매된 곡이라고 하니까 정말 저, 트럼프 네. 당선인 덕분에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도 YMCA에 대한 검색 건수가 급증했고요. 노래 청취 빈도를 집계하는 사이트 라스트 FM에서도 YMCA 청취 횟수가 이전보다 3배가량 많아졌다고 합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네요. 네, 그 2020년 선거 유세 때부터 이 노래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몸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원래 이게 YMCA 이렇게 네, 맞아요. 그 알파벳대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춤인데. 이제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어깨춤 정도로. 그래서 네. 지지율이 올라갔고 이 춤 동작도 함께 인기를 끌면서 아.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젊은 세대들도 옛 팝송 YMCA를 찾으면서 이게 좀 많이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사람들에게 좀 험한 말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빌리지 피플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주행하니까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빌리지 피플이 2020년에 트럼프 당선인이 YMCA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자꾸 트니까 좀 약간 정치적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역주행하니까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트 역주행이라는 거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을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들려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계의 모욕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의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이어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반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반발 확산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검사가 해임되고 음주운전으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검사 2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대남 쓰레기 풍선 약 40개를 날려보내 이 가운데 30개가 수도권에 떨어졌습니다. 대남 풍선은 지난 5월 이후 32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1월 24일 일요일 오전 마닐라 톤도 지역의 목조 가옥들이 밀집된 태안 빈민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천여 가구가 집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불은 약 8시간 동안 계속되며 천여 채의 가옥이 전소되고 2천 가구 약 8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헬기까지 동원되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이날 화재는 오후 4시가 되어서 진압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슬라 푸팅 바투는 마닐라 최대 빈민가 지역인 톤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65만 명의 주민들은 마닐라 황구와 가까운 지역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낡은 판잣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필리핀 최대 행사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생한 필리핀 최대 빈곤 지역의 화재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에 큰 근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가난한 곳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곳이 어쩌다가 빈민촌이 됐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 이곳 톤도 지역은 케냐의 키베라, 브라질의 파벨라와 함께 세계 3대 빈민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바닷가에 인접한 곳으로 고행량도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네. 1954년부터 인근 지역이 마닐라 각지에서 모인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면서 척박한 환경이 됐습니다. 마닐라 도시의 팽창과 함께 탄생한 쓰레기 매립장에 형성된 빈민가의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마을에 들어오는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수출 생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평방킬로미터당 6만 5천 명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서 빈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번성했던 지역이었네요, 이곳이. 이번 화재가 발생한 톤도라는 지역은 우선섬 파식강 쪽
마니라만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10세기경 인도계 왕국으로 톤도는 명나라와 정치적, 상업적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네. 과거 톤도는 무역에서 동남아에서 동아시아를 아우르며 강성하였는데 1500년대 북부 제도의 제어권이 실현되면서 톤도는 지역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절정기에 브루나이의 술탄 볼키아와 동맹을 맺고 더욱 정점에 이루었습니다. 네. 이후 1570년 스페인 사람들이 최초로 톤도에 도착해서 1591년 마닐라만 지역의 통치자를 물리쳤을 때 톤도는 마닐라의 행정구역에 들어갔고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불복당한 톤도는 오늘날까지 마닐라시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톤도 지역에 빈민층들이 거주하게 된 반면에 인근 도시는 뭐 풍경이 정반대라면서요. 마닐라의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마카티에서 톤도까지는 교통 체증을 감안해도 약 1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직선거리로는 7km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나 두 지역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 두 지역 간의 상황은 마치 시간을 7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 마카티는 우리와 같은 2020년대를, 톤도는 마치 한국의 1950년대 전쟁 이후 상황을 방불케 하는데 네. 이들 빈민 지역에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 시설 등 기본 시설이 없고 하수 처리돼야 할 물들이 도랑에 고이거나 흐르는 등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치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빈부격차가 너무나 커져버렸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네, 필리핀에서 이렇게 큰 빈부격차가 형성된 원인으로는 우선 식민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엘리트 계층은 종교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불균등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불균등한 접근성과 기회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는 필리핀 내에서 교육과 일자리 기회에 대한 불균등이 있다는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이나 빈곤층은 고품질 교육과 취업 기회 제한을 받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지역 간 격차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에도 경제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도시 지역은 일자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반면 그렇죠. 시골 지역은 농업과 어업 등의 전통적인 직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발생한 필리핀 최대 빈민 지역의 과제는 최소한의 개인 생존권과 함께 필리핀이 직면한 빈부격차의 혼란스러운 과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연말연시 주변을 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호주에서 청소년들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이 예, 처리가 됐네요. 사실 호주 뉴스가 이렇게 세계를 시끄럽게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예,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여러 나라들이 좀 눈여겨봤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호주 상하원이 하원 먼저 통과됐고 이제 상원도 통과됐고 네. 16살 아래 그러니까 16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계정을 네.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처음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했던 거는 지난 9월이었어요. 소셜미디어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이제 설정하겠다. 네. 그런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집권 노동당이 이제 발의를 했고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제 아이들이 계정을 갖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아이들이 사용하게 놔두면은 네.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 3,300만 달러. 오. 이제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은 뭐 네. 당장은 아니고 일단 1년 동안은 플랫폼 기업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의 한 15세 아이들 이때부터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소셜 미디어가 뭐 워낙 다양하잖아요. 플랫폼이 예, 여러 군데가 예, 있어서 예.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근데 뭐 쓰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소셜 미디어 하면 딱 떠오르는 네. 거라든가. 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돼요? 예. 저도 뭐 일단 여러 가지 종류를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써보고는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뭐 페이스북, 예. 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X, 인스타그램, 뭐 그다음에 또 흔히 이제 특히 젊은층 청소년들 많이 쓰는 틱톡 톡 많이 예, 예. 쓴다면서요? 근데 이게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정의가 서비스의 뭐 유일한 목적 혹은 주요 목적이 2명 이상의 사용자 간의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정의죠. 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근데 이제 다만 자료를 올리는 것도 소셜미디어냐 그런 사이트가 한두 개냐. 다만 이게 자료를 올리고 소통하는 게 주된 목적을 갖고 있는 서비스여야 그렇죠. 하는데 네. 그렇게 해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좀 전에 언급했던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뭐 X 이런 것들 우리가 명백하게 소셜미디어로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유튜브는 네.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인데 게시하는 건데 예 밑에 남들이 다 어쨌든 볼 뭐 수 있고 댓글도 예 달잖아요. 그래서 호주의 그 통신부 장관이 유튜브도 그 정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러면은 로블록스 이런 게임 플랫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또 많이 하니까.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음. 그다음에 레딧이라고 이렇게 뭐 채팅 같은 거 많이 하고 정보 올리고 나누는 네. 이런 것들도 이 정의대로 하면 사실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청소년들에게 위험성이 낮은 서비스는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뭐 이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뭐 편법으로 어떻게 뭐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방법이 망망의 있을 정으로 것 쓰거나. 같은데. 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럴 때 아이들도 처벌 받나요? 이 법은 일단은 이제 16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은 네. 기존의 계정이 있었어도 네. 사용을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 책임은 지금은 서둘러 법이 다 법 발효되기 전에 빨리 뭐 계정 만들자 만드는 이거 거.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예. 없군요.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그런 네. 조치를 취하는 이 책임을 소셜미디어 업체들한테 이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긴 뭐 자녀라든가 그 미성년자 자녀들의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을 묻는 예. 거군요. 법안에서. 사실 이 소셜미디어 회사들 문제는 뭐 너무 많이 지적돼 왔죠. 그렇죠. 뭐 혐오 네. 선동에 뭐 가짜 뉴스 또 그다음에 문제가 또 차별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거를 올리는 사람들 책임이지 어떻게 그 미디어 그 회사들이 다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문제는 이 회사들이 알고리즘 자체를 또 건강한 소통이나 가짜 뉴스들을 걸러지게끔 하는 게 아니라 클릭수, 뷰수, 체류 시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들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그 이슬람 극단 조직 IS 그렇죠. 그런 걸로 뭐 모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잔혹한 게시물 올라올 때부터 네. 이게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좀 제재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미국 대선 거치면서 이거는 가짜 뉴스가 이제는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되면서 규제를 하고는 있는데 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치관이 왜곡되는 문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네. 온라인상에 왕따 만들고 괴롭히고 뭐 이거 피해는 뭐 너무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판을 깔아놓고 그런 콘텐츠들이 먼저 보이게끔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알고리즘 해놓고 결국 그걸로 돈 버는 네. 이 회사들이 책임을 져라라는 게 한마디로 이번 법의 목적입니다.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예. 이야기죠. 그러면 소셜미디어 가입을 할 때 이제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돼 있어도 나이를 어떻게 인증을 하는지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이 법안에 개인의 나이를 뭐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을 택해라 뭐 이렇게까지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생체 인식, 뭐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미리 그 대신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얘기겠죠. 네.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게 결국은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우리가 주게 되는 거 이런 거하고 또 이것도 걸려 있잖아요. 위험하죠. 예.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호주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그 개인정보 많이 주는 거는 좀 피하면서 네. 인증 방법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뭐 내년까지 일단 그 1년간의 보류 기간 동안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아이디 인증만 하는 따로 하는 회사를 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제3자의 회사가 되는 거죠. 이 회사에다가만 인증을 하면은 개별 소셜 미디어마다 전부 다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방법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뭐 어떤 모델이 채택되든 간에 어쨌든 개인 정보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도 이미 지금도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기는 맞아요. 한데 이거는 네. 사실 놓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 예, 막겠다 예, 예.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겠죠.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생각도 그런 아이 생각도 키우는 있긴 입장에서는 있죠.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이제 뭐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그 작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사실 이 소셜 미디어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아주 드물지 않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한국도 그런 거 정말 많은데 네.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 여성 상품화, 네, 네.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라든가 온라인 성매매는 뭐 물론이고 뭐 여성 혐오 콘텐츠들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10대 이제 남성 청소년들 이 문제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닥칠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이제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게 문제인데 네. 호주의 알바니즈 총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정 체형의 이미지가 남서 과도한 다이어트라든가 여성을 성적 대상하는 거에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맞추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게 가상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거에 물든 남성들이 네. 이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보게 되고 네. 특히 젊은 남성들이 여성 혐오적인 자료들에 계속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게 왜 여혐이야? 뭐 예쁜 여자애들 보는 건데라는 식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겪고 성숙해지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건 큰 문제다. 네, 네. 본인이 원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오게 되니까 그렇죠. 알고리즘을 따라서 네. 이제 한국에서도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 맞습니다. 문제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네. 아이들이 그런 짓을 주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방금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다를 그 마음이 저 너무 예. 이해가 가는 게 맨날 네. 싸우거든요. 예. 유고부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주인의 77%가 지지한다 이 법안. 예.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 게 9월이었고 그 전에 8월 달에는 한 61%였는데 네네. 그 다음에 많이 또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론은 지지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체적-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논란거리들 뭐 우리가 생각할 문제거리들은 좀 있긴 예, 있죠. 사실 사실. 많죠. 예. 법적으로는 논란이 많이 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부가 9월 달에 이런 여론들과 하겠다. 그다음에 이 법안이 발의된 다음에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제 그 하원에서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바로 상원에서도 표결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좀 그런가 해서 하루 지나서 다시 표결하고 결국은 통과를 시킨 건데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실효성 문제 그렇죠. 그 연령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개인정보랑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연령을 확인하는 건 얼마든지 피해 나갈 방법이 의외로들이 생길 그럼요. 거다.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 말고도 소셜 미디어라는 게 결국 지금 피해갈 수 없는 대세다. 그렇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네. 그걸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세상과 연결되고 네. 또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종의 인프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른들은 그걸 다 이용하면서 애들만 거기서 배제하는 문제. 네. 그리고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 전체를 금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다크웹이라든가 더 불법적인 경로로 오히려. 빠져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편법 불법으로 여전히 쓰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 다 막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피해를 입게 돼도 네. 편법으로 불법으로 썼기 때문에 신고 신고도 같은 거 못하고. 꺼리는 아, 부작용 이런 그럴 것들이 수도 될 있네요. 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뭐 그러면 부작용이다라고 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플랫폼들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은 쓰지 이거 문제가 많아. 애들은 못 쓰게 하자. 이거 자체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어른들을 위해서도 안 좋은 면들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쪽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그럼 애들이 못 쓰. 그럼 애들 그러면 또 뭐 어떤 그냥 막자 계층- 이렇게 예, 해버리는 어떤 거니까. 계층에는 이게 안 좋다. 그럼 다 금지할 거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전반적인 환경의 문제를 그렇죠. 기반부터 이제 다져야 예.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예, 의견들이 그래서 또 이제 나오고 법안에 있군요. 반대한 한 의원은 네, 이런 조치로는 소셜 미디어의 해악을 고치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그냥 정부가 이제 부모들이 이제 뭐 문제 많다 하니까 예. 좀 뭔가 하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내세운 법안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말이 재밌었는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런 법안 만드는 선도하는 것처럼 법안을 만들고있다고 내세우는데 이유가 있다. 딴 나라들은 안 만드니까 이렇게 예, 이제 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 뭐 반대하고 있겠죠. 일단 연기하자 이게 제일 많은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해달라고 내년 6월까지 투표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내년 6월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호주 정부가 지금 그 시범 운영 중인 그 연령 보증 기술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인증을 할 건지가 문제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미뤄달라고 했는데 지금 미뤄지지 않았고 네. 이제 메타를 포함해서 그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이런 회사들은 그 나이를 인증하는 의무를 개별 플랫폼마다 다 요구할 게 아니라 앱스토어에다가 부여를 해라. 네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라든가 뭐 예. 애플 그런 데다가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을 때부터. 예, 이제 앱스토어에다 부여를 하면은 그 앱스토어에서 이제 자기 계정에 인증만 하면은 플랫폼 가입할 때마다 나이 증명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이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처럼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하는 나라가 저희도 뭐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 국가들이 있죠. 이 법률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이제 억제하고 규제하는 나라들은 있어요. 근데 네. 호주 같이 이렇게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거는 없는데 네, 이제 프랑스가 작년에 그러니까 15세 미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내놓긴 했는데 네, 여기서도 부모가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빈틈은 매우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미국은 이제 테크 기업 이거는 조금 맥락은 다른데 이 테크놀로지 기업이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하게끔 이건 좀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기업들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노르웨이는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제한 뭐 이것도 전면 금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 어떤 규제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15세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또 영국에서도 청소년 사용 금지 이게 추진한다. 너무 뭐 재미난 이런 게 저 영국 언론들 그런 얘기가 있어 찾아보니까 네. 뭐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영국 네.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네네. 호주 조치가 나온 다음에 영국의 그 과학기술부 장관이 우리도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막 반발이 나오니까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거와 별개로 이제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 그 유해한 게시물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삭제하게끔. 근데 네. 이게 그동안에도 기업들이 어떤 거는 이제 삭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 정도는 우린 괜찮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당국이 강제적으로 삭제를 지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관련해서 SNS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 문제는 있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예.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이제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게 중요하게 전면 어차피 쓸 금지시키는 문제보다 말씀하신 대로 잘 쓰고 그다음에 나쁜 거를 걸을 수 있게 비판적으로 좀 보시게 하는 게 도움을 중요한데 줘야죠. 그래서 그 호주에서도 얘기 나왔던 게 핀란드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걸 총체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냐 뭐 유튜브를 사용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들 요새 좀 말이 네, 어려운데 이제 맞아요. 디지털 정보를 읽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한국에선 디지털 문해력 그러면 애들이 뭐 사흘도 쓸 줄 모른다는 등 주로 이제 맞춤법 얘기로만 나오는데 네.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디지털 도구들을 네. 쓸 수 있고 그걸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기술을 또 빨리빨리 배우면서도 책임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배워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미디어 교육이 학교, 가정 전부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참여해야 되는 일종의 총체적인 시스템이어야 되고 이 다른 교육 시스템하고 다 통합이 돼야지만 그렇죠. 이제 되는 거고 네. 이게 무슨 뭐 따로 특별히 소셜미디어 안전 강좌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정규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네, 공공 네, 도서관이라든가 맞아요.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에서 배우고 네. 이거를 한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이제 뭐 그 이거를 미디어만 소셜 미디어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서 근데 사회과학적 인문학적인 지식 이런 면에서도 다 이제 교육을 하니까 보수를 식별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미지나 비디오가 어떻게 조작되는지 이거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이거는 그냥 온라인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렇죠. 거. 그래서 뭐 이런 디지털 문해력 조사 이런 거라면은 항상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핀란드가 1위인데 이런 방식이 가장 나은 게 아니냐. 지금 네. 이런 논의들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책임 있는 사용법 어른들이 가르쳐야죠. 네. 아이들 보호해야 하니까요. 네. 오늘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